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기 정책 아카데미 수료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유영규라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좀 살기 좋은 사회를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는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직장 선배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은근아, 너 올해 몇 살이지? 28입니다. 그래? 좀 너 아직 늦지 않았어. 빨리 돈 모아서 너는 빨리 이민을 가도록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굳이 뭐 이민을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또 뭐 저희 집 상황도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고 해서, 그렇다면 그냥 어차피 내가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한다면 좀 이 나라를 차라리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7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지난주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김정은 엄청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전달받았지는 경위는 밝히지 않았지만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 둘 사이는 너무나 좋다, 아직도 좋다, 매우 좋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는 풀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 이런 얘기 계속 반복하면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이제 매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북유럽 3개국 그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국빈 방문 중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또 얘기를 했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국빈 방문하면서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서 이제 북미 교착 상태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 가서는 스톡홀름 구상 뭐 이래가지고 북유럽 평화 구상을 이제 거기서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또다시 이제 적극적인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면서 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이제 불을 지폈는데, 어떤 얘기? 북한 보고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가급적 빠르게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 없이도 북한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평화의 길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갔을 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좀 다른 얘기죠. 지금 이제 북한이 평화를 지키는 거는 핵무기가 아니라 이제 대화라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꺼내면서 북한 보고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이 경제 제재도 풀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 소장님이 계속 했던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서 지금 다시 한 거 아니냐.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뭐 마크롱 대통령에게 만나가지고 제재 완화하는 거에 동참해달라. 그 제재 완화를 해주면 북한에서 이제 신뢰를 해서 비핵화를 진행할 거다. 어떻게 보면 거의 정반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작년하고 지금 정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 북유럽 그 3개국을 간 목적이 뭔가요? 뭐 때문에 갔나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혁신성장과 평화, 포용국가 실현 행보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북유럽을 간 게 어떤 그 목적이 뭐냐 이거. 그러니까 목적은 자기네가 뭐 이렇게 혁신 성장하고 포용적 국가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북유럽 3국이 모범적인 국가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런 어떤 협력 관계를 맺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번에 그 스타트업 대표들 많이 데려갔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보고 배우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간다 이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대변인은 그렇게 발표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제 즉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명분도 하나 또 있었던 것 같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민주당 대변인이죠.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에 사실 그 북유럽 3개국이 네. 냉전 시대부터 미국과 소련을 좀 중재하는 역할을 네, 많이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북미 그 북미 간의 그런 중재를 요청하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올빛 저기 보니까 그 핀란드 대통령이 네. 북미 그 3차 회담을 자기가 아, 네, 네, 의미가 있다 네, 네. 라고 이렇게 말을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북미 그 비핵화 협상은 이제 여러 곡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의 큰 이제 그 곡절을 만나서 이렇게 좀 잠시 이렇게 교착 상태에 있지만 거기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패권 싸움, 무역 전쟁이 겹쳐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저번에 뭐 올해 안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결말을 보겠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네. 이거 이제 그 올해 안으로 결말을 보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김정은 이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것도 2018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작된 거고, 네. 그다음에 비핵화를 완전하게 이루어야만 경제 발전, 경제 강국으로 가는 경제 발전이나 경제 성장이나 그 경제 지원을 이렇게 또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건 이렇게 굳이 이제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이렇게 자명하죠. 자명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안으로 뭔가 이제 결말이 나면 결말을 보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말을 본다라는 게 비핵화를 완전히 이제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실제로 그 실행 의지나 어떤 그게 일정표를 완전히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사실은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계속 이게 이야기를 해왔던 것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선택이 없죠. 왜냐하면 미국도 일괄 핵폐기를 이렇게 애초부터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핵폐기를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과감하게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핵을 폐기를 하고 핵을 폐기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핵을 폐기하고 치고 나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협상할 때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바 이제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껌 좀 씹었다는 분들이 나서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한국은 북한에 한번 갔다 오거나 북한에 누구 한번 만났거나 하면 다 전문가가 돼.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도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단계별 이렇게 비핵화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야 돼. 그럼 내가 가서 트럼프 가서 설득할게. 우리 단계별 비핵화 우리도 지지할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막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도 이렇게 이 문재인 정권한테 이놈들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말할 게 문제고 우리한테는 또 정반대로 뒤집냐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무슨 중재자야 주제 파악을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불평불만 쪼꼬 먹었죠, 쪼꼬. 터뜨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도 뭐 미국 가서 뭐 설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레발 쳤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일괄적이고 포괄 전면적인 핵폐기 입장을 어떻게 바꿀 수 없다. 그렇죠. 무슨 이렇게 중재자도 아니고 못하는
어리석다라는 제가 계속 어리석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회 처음부터 작년 초 비핵화 협상 할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면적이고 이렇게 일괄 이렇게 포괄적인 핵폐기를 자꾸 설득을 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 계속 하셨죠. 처음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미국도 제대로 모르고 북한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와서는 그러니까 헛발질을 계속 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프랑스나 이런 사람 가가지고는 제재 완화, 단계별 완화 이렇게 떠들었다가 오히려 미국한테 두드러 맞았잖아요. 이 새끼 너도 까불 거야? 라고 이렇게 얻어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에 처했잖아요. 정보도 제대로 전달도 못 받고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 못하고. 정보 공유를 뭐 지금도 정보 공유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까지도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리석죠 그런 걸 보면은 그 현실 자체 협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현실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이해하고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힘이 세가지고 협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이렇게 리더라든지 어떤 강자의 입장이 아니라면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냉철한 인식 없이는 협상의 성사를 이끌어내기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미국이 문재인 정권보다도 더 이렇게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고 바보입니까? 무슨 트럼프나 뭐 볼턴 이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만 눈에 보여. 그 미국에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 전체를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그 싱크탱크나 전문가 집단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걸 또 현실적으로도 미국의 그 국무성의 그 인력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10,000명이 넘는다 그랬죠? 네. 전 세계의 모든 국무성뿐이 아니라 CIA라든지 이런 정보 기관들이 영화에 나오는 첩보부대들. 네, 첩보부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라는 게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예. 현실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란드에 뭐 북유럽 가서 뭘 떠들고 가서 중재한다라고 그래도 당장에 김정은 위원장 편지 하나 보내니까 트럼프 웃잖아요. 입꼬리가 그냥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쫑코만 먹고 욕만 얻어먹고 있고 왕따 당하려다가 네. 김정은 위원장 편지 하나 보내니까 그나마 중재자 어쩌고저쩌고 다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눈치 보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미국 눈치 보는 소리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와서 이제 핵을 전면적으로 먼저 포기를 해. 그러면 경제 지원 이렇게 협력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재 풀어줄 거야. 네. 자기도 이제 그런 말 하면 뻘쭘한 거예요. 자기들도. 뻘쭘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협상 자기들이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중재하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아베 일본 총리가 와서 이렇게 꼬장질 부리는 데에도 속수무책이에요. 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욕만 하고 있어. 아베 욕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근데 이게 미국 얘기 잠깐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이번에도 미국과 관련한 이제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의 어떤 양극화나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미국식의 어떤 성장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 소리냐 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롤모델로 해서 성장해 왔어요. 박정희 때부터. 네. 무슨 미국식 성장을 했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미국식 성장은 뭡니까? 모든 공기업 없고 공기업 거의 없어요. 규제 없고 거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같은 벤처 혁신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지. 일본은 재벌이 일본 재벌들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온 거죠. 정책도 성장 정책도 다 일본 성장 정책이나 중화산업도 다 일본 그렇게 흉내내 가면서 해온 거. 반도체도 일본 반도체 산업 이병철 회장이 80년대 초에 동경 가가지고 뭐 동경 구상이라고 해서 한 거고 다 일본 경제 롤모델로 해온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다.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양극화하면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알겠어요. 아는 게 없죠. 네. 아는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다 또 붙어 다니는 똘마이들, 보좌가 아니라 비서실이나 하는 이 똘마이들이 무식한 거예요. 아니, 그걸 또 이렇게 써주고 뭘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대표했을 하겠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북미 협상에서 무슨 중재자네 뭐네 뭐 남북 어떻게 저쩌고 하네 해봐야 헛발질만 하죠. 네. 차라리 니네들은 가만히 있어. 미국도 문재인 정권한테 니네들 가만히 있어. 북한 김정은이야 니네들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이런 태도잖아요. 네. 지금. 거의 포기한 수준인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 조금 명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중국이 지금 이제 보이는 행태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하고 타협을 보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여의치가 않다 이거예요. 좀 내부적인 권력 싸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그 중국 시진핑 정부도 이제 뭔가 대내외적으로 이제 뱉어놓은 말들이 있는데,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들 뱉어놓은 말들을 이제 반대되는 발목 잡힐 수가 있는. 예, 반대되는 이제 행위에 해당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세요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예, 불평등 조약이고 권력적인 조약은 이렇게 중국을 이렇게 망가뜨렸다. 이거 할 수가 없다. 했는데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하면은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건 안 돼라고 했는데 뭐 시진핑 책임지세요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저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어떤 미중 간의 알력이나 어떤 게 싸움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떤 패권 싸움, 구조적인 패권 싸움이죠. 네. 심하게 말하면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죠. 심하게 말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1차적으로는 최대한 미국과 어떻게 쓰든지 타협을 해서 시간을 버는 전략이고, 이제, 근데 그게 미국이 넘어갈 리는 만무해요, 사실은. 바보가 아니니까. 이미 이제 그 트럼프 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인식을 다 하고 있으니까.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방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중국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이랄까 어떤 선택의 대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간에 미국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타협을 해서 시간을 버는 거. 그래서 빨리 어떤 그 기술력이나 어떤 과학 기술력을 이렇게 기술과학에 늘려서 미국 따라잡고서 이렇게 밀리지 않을 정도까지 가는 것. 그걸 위해서 이제 약간 좀 굴욕적이라도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해가지고 시간을 벌어서 가는 것. 그게 하나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이제 바보가 아니다 이거예요. 중국이 시간 벌기 한다라는 걸 금방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예전과 달리 이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나 봉쇄, 특히 기술이나 과학기술의 봉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딱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렸다 이거예요.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전에 이제 한국이 이제 기술 개발할 때는 주로 일본 거 많이 뺏겨오고 그렇죠. 하고 협력해가지고 해놓고 기술자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한 상황이 그런 시대였다 이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나 시대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보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옛날에 너네들도 그렇게 해왔으면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는 그 바뀐 상황에 맞춰서 적응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또 중국이 그동안 많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실. 가장 큰 수혜를 거서 너무나도 많은 이제 그렇게 그쵸. 하면서 이렇게 서방 이른바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국가들이 좀 피해도 많이 봤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반칙 행위들을 그쵸. 너무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반발을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산 이제 그 시기도 하죠. 어쨌든 첫 번째 뭐 선택지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미국하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대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이른바 신냉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 가서 푸틴 만나고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그 저기 1대1로 사업 뭐 그 정상회담 뭐 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뭉쳐서 좀 미국에 대항하자, 서방에 대항하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휘둘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대결 구도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카드를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갈등으로 간다고 하면. 가면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좀 해주고 핵무기 좀 니네들 계속 해. 그런 움직임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그런 꼬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미중 패권 싸움의 선택 어떤 그 카드에 불과하게 돼요. 희생양이 돼요. 중국이나 미국이 써먹는, 이용해먹는 카드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생각은 비핵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해보니까 역시 핵무기 가져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가졌고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데도 남한은 핵무기가 없는데 저렇게 성장을 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핵이 우리 어떤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건 아니야. 우리 핵을 이제 없앨 거야. 경제 강국 노선으로 전환할 거야. 그건 정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굉장히 칭찬해 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라도 중국이든 미국이든 그 이른바 미중 신냉전에 어떤 이용당하는 카드로 전락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카드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먼저 그냥 과감하게 핵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체제 보장. 왜냐하면 체제 보장을 자꾸 이제 우려를 하는데 핵을 포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김정은 그 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미국이 흔들 거냐 이거예요.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흔들어 버리면 중국의 영향권에 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죽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해서 비핵화 해가지고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딱 뽕짝에 맞아 떨어지면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을 하고 경제 강국 노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중국의 시진핑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다 김정은 위원장을 꼬시려고 줄을 선다 이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고른다 이거예요. 파트너를 고른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비핵화를 하여서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 그게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의 체제 유지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특히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핵을 이렇게 폐기를 하고 경제 강국 노선도 전환하면 절대 체제를 흔들려고 하지 않을 거다. 중국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신냉전 대결 구도로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미국도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가고 거기에서 한국도 지금 미국한테 선택 강요를 받고 있죠. 너 어느 편이야?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자기 간에는 또 이렇게 주제넘게 양다리 걸친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또 이렇게 지키고. 그렇죠, 지금. 중국한테도 지키고 미국한테도 지키고. 이게 뭔가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이게 설득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양쪽,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쪽도 한국 없이는 안 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면은,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과 뭔가 같이 하면은 이득이 더 큰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한은, 그쵸. 내가 뭐 중간에서 무슨 중재자를 무슨 이렇게 조율을 하네, 뭐, 웃긴 개소리죠. 그쵸. 두드려 맞게 말하지. 그러니까 협상이나 국제 외교라는 게 뭔가, 이건 단순히 국제적인 협상술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반 대인적인 어떤 그 거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잖아요. 아니, 미쳤다고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큰 덩치 크고 힘센 미국과 중국이 별 볼 일 없는 한국에 네. 중재한다고 깜짝거려 나서는 그래 그럼 네가 중재해봐 하냐 이거예요. 만무하죠 진짜. 웃기는 소리죠. 네. 미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뭔가 결정적인 게 한국에 있지 않는 한은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베보다도 더 못하죠. 일본보다는. 미중 싸움에 있어서는 일본보다도 터무니없이 택도 없죠. 그나마 일본은 오랫동안 미중 양쪽에 여러 가지 인맥이나 외교적 관계나 어떤 경제적 관계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중국도 미국도 일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비율을 맞추려는 거죠. 한국은 너 시키고 어느 쪽 선택할 거야. 이런 태도죠. 폼페이오가 한국하고 일본은 서로 그 중국에 대한 대응의 자세가 다르다라고 대놓고 얘기해버렸죠. 세 번째 선택지라면은 거의 이건 이제 중국 공산당 자체가 그건 거의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안으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안은 중국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이제 체제로 전환한다라는 뭘 말하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과 같은 어떤 가치관을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러니까 같은 체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 미국하고 한국, 미국하고 유럽하고 치고받고 싸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패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패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정말로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패권 싸움에서 벗어나서 또 미국의 어떤 중국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이른바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해서 이른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가치관을 공유를 하는 걸로 국가 시스템을 바꿔가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공산당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독재가 끝나야. 근데 이제 중국 내부의 이른바 반체제 세력들은 그런 걸 원하죠. 지금은 워낙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어서 그렇지만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해 가면 갈수록 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중국 내부 모순이에요, 이것은. 이른바 공산당이 주도하고 중국의 어떤 지배구조, 국가의 지배구조는 어떤 맨 위에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 아래에 이제 입법부가 있고 이제 행정부가 있어요. 정부, 입법부, 행정부, 공산당은 또 누가 지배를 하느냐 하면은 맨 위에 주석이 지배를 해요. 주석 밑에 7인의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임위원 25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정치국에 250명인가가 있고, 이 사람, 근데 실질적으로는 7명이에요. 7명인데 그 위에 이제 사실 주석이죠. 입법부는 일마 전인대죠. 전국인민대표자대표회의에서 그 이제 예산안을 통과하거나 그 해 정책들을 이렇게 승인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협이라고 중앙정치국협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양쪽에 이제 그 정부가 있죠. 그 정부의 수반이 리커창 총리죠. 정부의 수반이 리커창. 이 사람들은 사실 겸직을 해요. 공산당원이고 공산당 상임위원들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그 권력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인데, 그러면 이제 공산당의 당원이 한 1억 명 가까이 돼요. 한 8천만 명? 중국 전체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떤 권력자가 되려면은 공산당원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근데 공산당원도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역에서부터 뭔가 당원 가입도 굉장히 까다롭고, 당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지방 저기 이제 뭐 10명 있는 농촌에서부터 이제 계속 지금은 좀 뭐지만 계속 차근차근 이제 이른바 승진 경쟁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권력 싸움이죠. 승진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쭉 쌓아 올라와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국적인 어떤 인재 풀을 이제 당원으로 갖춰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을 뽑아 올려가지고 최고 지도자, 절대적인 그 전지전능한 최고 지도자를 하면 갖고 집단지도 최고의 어떤 집단지도 체제를 이렇게 구축해서 국가를 운영하니까 일견 볼 때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그럴듯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부패하고. 맨 밑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모든 이제 이른바 공산당원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원돼가지고 이제 각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권력 이제 경쟁에서 좋은 말로 하면 권력 경쟁이지만 권력 싸움이죠. 승진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자기가 권력을 더 센 권력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도 돈이 필요하죠. 사람을 포섭하는데 가장 강력한 건 돈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산당이 되고 거기서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돈을 지가 어디서 얻을 겁니까? 결국에는 다 지역에서 이제 짜고 치는 거죠. 토호 세력들이나 이런 건달, 이런 조폭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권 하면서 뒷돈으로 정치자금 대주고 그거 정치자금 받아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승진하는 데 쓰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이렇게 정책이나 어떤 부동산 개발이나 이권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뿌려주고 자기가 이제 서로 이제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이익 집단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밑에서부터 썩는 거죠. 밑에서부터 철저히 썩는 거예요. 부패 꿈나무래, 부패 꿈나무. 그러니까 철저히 부패하는 거예요.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반칙과 철저하게 조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승진하는데 위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네. 위에서 심사하는데 내가 얘기해서 잘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뇌물로 또. 보여야 하는 뇌물뿐만 아니라 부풀리기. 부풀리기라는 거예요. 통계나 이런 것들. 그래서 통계 이런 것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지방성의 성과들을 다 모으면 그 중국 전체보다 더 크다고.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중국 공산당만이 아니라 그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구소련이나 쿠바나 뭐 베네수엘라나 뭐나 다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다 망가졌잖아, 나라가. 그쵸.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 전쟁이라고 해서 뭐 부패를 척결한다라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떠나면은 다시 그 다음에 이미 손을 댈 수 없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부패와 전쟁을 했지만 건든 부분은 자기 권력 기반을 다지는 부분만 살짝 건드렸을 뿐이지. 반대하는 놈들 쳐내는 수단으로. 네, 그 정도일 뿐이지.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깔려 있는 그 부패의 고리는 어떨 수가 없어요. 이건 공산당을 이렇게 그 해체하지 않는 한은, 해체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 불가능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관시라는 게 이거하고도 또 연관이 굉장히 깊겠네요. 네, 뭐 관시라는 게 이제 왕조 옛날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공산당 이제 지도가 지금 지배하에서 체제로 이렇게 바뀌면서부터는 더더욱 그게 이제 중요해졌죠. 네. 절대로 배신 때리지 않는다. 하는 것도 있지 않는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 이렇게 온갖 이렇게 이른바 이렇게 옛날 한국에서 그 이렇게 이승만, 박정희, 뭐 전남, 노태우 때 일어났던 온갖 그런 것들이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그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 있죠. 더 대규모로.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예인들 접대라든지 이런 토 세력들이나 뭐나 이런 것들 접대라든지 그래서 뭐 심지어는 그 아까 그 왕치산 같은 이른바 부패와 전쟁을 이렇게 주도한 그 사람도 판빙빙이라는 첩을 때리고 있다든지 뭐 시진핑 주석도 그런 스캔들이 있다든지 아까 일부에서 말했던 왕은영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자기보다 30살이나 어려요. 엄청 말빨이 좋은가 보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양극화나 이렇게 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부가 이런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계층으로 이렇게 이른바 이제 그런 이익 집단으로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고 집중되다 보면 이제 필연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 싸움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뭐 더 부패는 더욱 이제 치밀하고 거대하고 구조적으로 이제 뿌리 깊게 되고 이제 중국의 최고 정점인 주석까지를 이미 그렇게 돼 있죠. 뭐 장점인 후진타오 뭐 이렇게 특히 장점인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부패의 이제 근원. 덩샤오핑은 이제 중국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장점인 때부터 이제 이른바 이제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상하이가 이제 개혁개방의 중심지였고 장점인의 어떤 대표적인 치적으로서 이제 상하이 지었죠. 이렇게 심천 경제특구 상하이 이렇게 개방해가지고 성공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장점인 세력을 형성을 했고 지금까지도 그 세력들이 지금 권력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다시 중국 이야기로 튀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중 패권 싸움에서 카드로 이용당하면 미국이나 중국의 카드로 이용당하면 절대로 위험해요. 체제의 유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직접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면전 안 되겠죠.
결국 대리 전쟁을 한다라면 가장 대리 전쟁 가능성이 높은 데는 한반도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체제 유지 못해 만약에 대리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비핵화 완전 비핵화를 실현해서 경제 강국으로 딱 전환하면 그때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김정은 위원장한테 와서 줄을 서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랑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미국도 북한이랑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와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 카드로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된다 이래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개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무슨 자한당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태극기 부대 뭐 하면서 황당무계한 그런 짓을 하고 있고. 1호 그 당원으로 해서 분당으로. 자한당은 분당하면 더 낫죠. 사람 분당하는 게 나아요. 분당하라고. 그래서 저 분당하면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7회 2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큰 시나리오를 좀 큰 틀에서 상상을 해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북한뿐만 아니라 이 남한까지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 보면 사실 나라를 경영한다라는 게 이게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전혀 이런 과정 없이 정말 국제적으로 무식한 이런 걸 너무 드러내고 다녀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또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보내야 되나요? 어떻게든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듣고 있지 않을까요?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7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